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연주야. 그냥 우리 민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잡채를.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어머니, 내일 아침에 짐 싸세요. 뭐라고?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평생 모은 5억 원을 다 줬는데. 이게 아들이 할 말이냐? 그 돈은 그동안 모셔드린 생활비로 생각하세요. 이 집은 이미 저희 명의예요. 40년 동안 식당에서 고생해서 모은 돈을. 어머니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택시비도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이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받은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후 홀로 버려지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배신으로 돌아올 때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문제,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했던 분식집 순잔의 김밥을 정리하고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통장에서 빼내던 날이 생각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연주가 넓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민수는 제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42세가 된 지금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아이가 좁은 전세방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연주도 처음에는 참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도 앞으로는 외롭지 않겠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30평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부부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치전,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민수가 한 숟가락 먹고는 엄마 손맛이 그리웠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주가 어느 날 말하더군요. 어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윗집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복도까지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음식이 갑자기 냄새 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음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연주가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저는 가만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민수 회사 부장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말아 달라고요. 시골에서 온 할머니 같아 보이면 남편한테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신 그날 저녁, 갑자기 민수가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만든 잡채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한 그릇을 다 먹고도 더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몰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당면과 야채로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양파와 당근을 볶으면서 옛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간장조림도 예전처럼 달콤하게 했습니다. 잡채를 예쁜 접시에 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께 죄송하다며 요즘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매 기가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잡채가 맛있었다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젊은 부부끼리만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제 짐을 싸주겠다고 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제 옷까지 몇 벌을 넣어주더군요. 40년 동안 모은 5억 원을 다 준 어미에게 돌아온 것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준 차비 20만 원을 손에 쥐고 남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해 섬에 있는 시댁집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살지 않아서 집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끊어져 있어서 촛불을 켜야 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1월 말이라 바닷바람이 차가웠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도 곰팡이 냄새가 나서 제대로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준 20만 원으로 당장 급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야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라면 한 봉지가 500원이니까 하루에 2봉지씩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밤에는 촛불 하나로 지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섬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조금씩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늘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12월에 들어서니 바람이 정말 매서웠습니다. 집 안이 너무 추워서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지냈습니다. 손발이 시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혼자서 약국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옆집 김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곧바로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하다고 하더군요.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뺨이 쏙 들어가고 눈만 커 보였습니다. 병원비가 120만 원 나왔습니다.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끼고 다니던 금반지를 빼서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반지였는데 8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퇴원 후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대로 혼자 죽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연락해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내쫓은 아들이 제 전화를 받을까 싶었습니다. 받는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런 외딴 섬까지 누가 저를 찾아올 리가 없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월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신탁금융 김성민 대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이라 당황했습니다. 신탁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김 대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 박만식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25년 전에 신탁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트럭 2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5대까지 늘렸지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슨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김 대리가 설명해 주길 남편이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1980년대에 서울 외곽 땅을 몇 군데 샀는데 그게 나중에 개발되면서 큰 돈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돈을 장기 펀드에 투자해서 25년 동안 불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냐고요. 김 대리가 계산기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남편은 점심도 도시락 싸서 다니고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김 대리가 남편이 남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미안해. 이 돈이 있다는 걸 민수가 알면 노력하지 않을까봐 걱정됐어. 돈이 있으면 사람이 게을러진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7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이제 이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굽히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김 대리가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말로 300억 원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를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돈을 갖게 된 후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말입니다. 저를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모욕한 며느리 연주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외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앞 구정동에 있는 고급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더군요.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해주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옷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백화점 VIP 매장에서 한복과 양복을 여러 벌 샀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도 샀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품격 있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로 얻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꽃도 길러놨습니다. 남의 섬의 추운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며느리 연주의 일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연주가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을 듣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른 사모님들과 어울리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요리교실의 특별 강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전통 한식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니까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수업 당일 아침 정말 떨렸습니다. 연주가 저를 알아볼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저를 쉽게 알아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5명 정도의 사모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연주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침착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전통음식 연구가 박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성스러운 잡채 만들기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잡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잡채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정성이라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맛있다고 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주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모님들은 열심히 들으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연주만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면서 혹시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남해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분이 한식을 촌스럽다고 싫어하신다면서요. 전통은 촌스러운 게 아니라 소중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황급히 나가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앞으로 잡채를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를 받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연주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물까지 보이면서 동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가짜 명품으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자랑하던 것도 짝퉁이었고 샤넬 귀걸이도 가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카드빚만 8천만 원이나 졌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주가 자주 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정면 승부를 하기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연주의 거짓말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연주가 늘 가는 시간에 맞춰서
VIP 라운지에 갔습니다. 저는 정말 비싼 한복을 입고 진주 세트를 착용했습니다. 진짜 VIP처럼 보이도록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라운지에 들어가니 연주가 다른 사모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연주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연주야. 제가 부르자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시냐면서 당황해했습니다. 다른 사모님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침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사모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르메스 가방 가짜지. 저는 미리 준비한 명품 감정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로 가짜라고 확인된 서류였습니다. 연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모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가짜 명품이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카드빚 8천만 원 있는 거 우리 민수가 알까? 그 말을 듣고 연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받아놓고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모님이 연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신 거냐고요. 그리고 가짜 명품을 진짜라고 속이신 거냐고 했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연주는 그 모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모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가짜 명품으로 허세 부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후 연주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저를 치매 할머니라고 모욕했을 때 연주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까 갑자기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들 민수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며느리 연주를 혼내준 후 아들 민수 차례였습니다. 사립 탐정을 통해 민수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사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동정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런 사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지 담당자와 통화해봤습니다. 민수가 매년 명절마다 부모님 제사 지내러 고향에 간다고 휴가를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살아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0억 중에서 50억 원을 투자해서 주요 주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민수 앞에서 정체를 밝히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50억 원이라는 큰 투자금에 대표가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신규 투자자 환영 행사도 열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사 당일 정말 떨렸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품격 있는 투자자 같아 보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민수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회사 대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저희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과장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시나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효자로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 부모님 산소는 어디에 있나요? 매년 성묘는 가시나요? 민수가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을지 뻔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힐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법정으로 끌고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차례로 혼내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사기죄와 노인학대죄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5억 원을 속여서 가져간 것과 저를 모욕하고 내쫓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에 갔을 때 정말 긴장됐습니다. 민수와 연주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가족들인데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 부부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데 나중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치매나 건망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연주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모욕한 증인들의 증언서,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 촬영된 CCTV 영상,
그리고 민수가 회사에서 거짓말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언대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모은 5억 원을 아들에게 준 이유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 5억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건 우리 인생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습니다. 남의 섬에서 하루 1,000원으로 버티면서도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민수 부부가 반박 증언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부해서 고향으로 보내드린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모든 거짓말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연주가 명품 쇼핑에 쓴 카드 영수증,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들, 그리고 제가 아픈 동안에도 연락하지 않은 통화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망행위로 취득했으며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산 5억 원 반환과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다. 총 7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연주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 후 민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버렸을 때 가족 관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승소했지만 진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한 후 7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300억 원과 합쳐서 정말 큰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호텔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의 섬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편하게 갔습니다. 제가 살았던 낡은 집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섬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희망 실버 마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요양마을이었습니다. 300억 중에서
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깨끗한 주택 50채를 지었습니다. 의료시설과 문화센터, 그리고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으신 분들, 혼자 사시다가 외로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50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하셨습니다. 낯선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 같아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맡았습니다.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건강도 챙겨드렸습니다.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80세인데 아들 3명에게 모두 버림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이 구석에만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밝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바둑도 잘 두시고 노래도 잘 부르십니다. 박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문병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 마을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텃밭을 가꾸면서 다른 어르신들께 채소를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서 다시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기대됩니다. 얼마 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문병을 와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유언장도 이미 써두었습니다. 남은 재산 100억 원은 모두 희망실버마을 운영비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박순자 할머니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은혜는 하늘 같고 바다 같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할머니가 만든 희망실버마을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는 곳에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가족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